그깟 돈 몇 푼 아끼려는 그 망할 놈의 고집부터 내가 잘라버려야겠어. 며느리는 가위를 집어들고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싹둑. 섬뜩한 가위 소리와 함께 결혼식을 위해 곱게 올렸던 시어머니 머리카락 한 움큼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엄마, 유라한테 왜 그래요? 그거 얼마나 한다고. 경선은 그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을 모욕한 며느리 편에 서서 자신의 어머니를 질책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란 것을. 모든 진실을 깨달은 시어머니의 완벽한 응징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새벽 공기가 채 가시지 않은 남서울시장, 박경선의 국밥 가게에만 유독 이른 불이 켜졌습니다. 가게 안은 벌써부터 뜨거운 김이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경선은 커다란 솥에 담긴 국물을 쉴 새 없이 저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뿐인 아들, 태성이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평생 자식 하나만 보고 악착같이 살아온 세월의 결실을 맺는 날이기도 했죠. 아이고, 경선 씨. 오늘 아들 장가가는 날 아니야? 오늘 가게 문은 왜 열었어? 옆 가게 떡집 사장이 떡 상자를 나르다 말고 가게 안으로 고개를 불쑥 내밀며 물었습니다. 어서 와. 예식장 가기 전에 시간이 좀 있어서 아침 장사는 하고 가야지. 경선이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야, 박 사장 부지런한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니 아들을 변호사로 키웠지. 그나저나 며느리는 마음에 들어? 떡집 사장이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으며 경선 옆에 놓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말에 경선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마음에 들고 말고가 어디 있겠어. 내 아들이 좋다는데. 에이, 나한테까지 뭘 숨겨. 딱 보아하니 표정이 영 아니구만. 왜 속 썩이는 구석이라도 있어? 떡집 사장이 집요하게 파고들자 경선은 결국 국자를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말도 마. 어째 처음 볼 때부터 기분이 쎄하더라니. 겉으로는 살랑살랑 웃는데 그 눈빛에 담긴 계산속이 훤히 보인다니까. 정말이야? 태성이가 어떤 애인데. 워낙 순둥이라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가? 내 말이 그 말이야. 평생 시장 바닥에서 구르면서 사람 속을 얼마나 많이 들여다봤는데 내 감이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태성인 아주 좋아 죽는다니까. 경선이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다져진 그녀의 직감은 웬만한 점쟁이보다 용했습니다. 오전 10시 경선은 분주했던 가게 문을 닫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서툰 솜씨지만 정성껏 파우더를 바르고 립스틱도 칠했습니다.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푸른색 저고리와 잿빛 치마를 꺼내 입자 거울 속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평생을 앞치마와 한 몸처럼 지내던 시장 아줌마가 아닌 번듯한 변호사 아들을 둔 어머니의 모습이었죠. 경선은 어색하면서도 뿌듯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도착한 호텔 예식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경선이 신랑 대기실 문을 열자 턱시도를 멋지게 차려입은 아들 태성이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맞았습니다. 엄마, 와, 진짜 곱다. 우리 엄마 맞아요? 이놈의 자식, 엄마 놀리는 거냐? 늦어서 미안하다. 아들의 환한 얼굴을 보니 아침 내내 마음을 짓누르던 불안감이 조금은 가시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디 있니? 인사하러 가야지. 저쪽 신부 대기실에 있어요. 친구들이랑 사진 찍고 난리도 아니에요. 같이 가요, 엄마.
태성의 손에 이끌려 신부 대기실로 들어선 순간 경선은 눈앞의 광경에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라가 마치 여왕처럼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유라가 경선을 발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딘가 퉁명스러운 느낌이 배어 있었습니다. 눈빛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죠. 그래, 우리 며느리. 오늘 정말 눈부시게 예쁘구나. 우리 태성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경선이 애써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유라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라는 짧게 대답하고는 경선이 내민 손을 미처 잡기도 전에 다시 친구들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언제 시어머니가 있었냐는 듯 금세 친구들과 시시덕거리며 웃음꽃을 피웠죠. 그녀에게 경선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배경처럼 보였습니다. 아들 앞에서 차마 내색할 수는 없었지만 경선의 등 뒤로 찬바람이 휑하게 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유라가 많이 긴장해서 그래요. 예쁘게 봐주세요. 태성이 어머니의 굳은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경선이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이 아니라 무시다. 이놈아. 내 어미를 대놓고 무시하는 거다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이 화려한 결혼식장부터 수천만 원짜리 드레스, 신혼집과 신혼여행까지 모두가 경선이 평생 국밥을 팔아모은 피 같은 돈으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희생으로 차려진 무대 위에서 며느리 유라는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경선은 3달 전 태성이 유라와 결혼 준비를 하던 중 자신을 찾아온 날을 떠올렸습니다. 경선의 국밥집은 점심 장사가 끝나고 한숨 돌리던 오후였습니다. 가게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멀끔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태성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퇴근길에나 들렀을 아들의 예상치 못한 방문이었습니다. 어쩐 일이야, 이 시간에? 경선이 고무장갑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아니, 엄마.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태성은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맞은편 의자에 쭈뼛거리며 앉았습니다. 무언가 큰 부탁이라도 하러 온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죠. 뭔데 그렇게 뜸을 들여. 빨리 말해봐. 저녁 장사 준비해야 하니까. 경선이 뚝배기를 닦으며 재촉했습니다. 저기, 엄마, 유라가요. 결혼식을 롯데호텔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요. 태성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경선이 닦던 뚝배기를 탕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뭐, 어디라고? 롯데호텔? 거기서 얼마나 비싼 줄 알고나 하는 소리야? 네 월급으로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 알아요, 엄마. 비싼 거 아는데. 유라 평생 소원이래요. 친구들도 다 그런 데서 하고 기죽고 싶지 않다고. 남들 따라 하다간 가랑이 찢어지는 거야. 내 월급 뻔하고 걔네 집도 넉넉지 않다며.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경선이 단칼에 자르듯 말했습니다. 그녀는 시장에서 장사하며 돈 무서운 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는 그저 국밥 파는 아줌마였지만 시장의 노른자 땅에 가게 2칸과 강남의 아파트까지 소유한 숨은 부자였습니다. 반면 번듯해 보이는 변호사 아들 태성은 이제 갓 취업한 사회 초년생이라 실속은 없는 빚 좋은 개살구나 마찬가지였죠. 유라와의 데이트 비용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월급이 바닥을 보일 정도였습니다. 엄마, 제발요, 좀 도와주세요. 네. 태성의 눈가가 금세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평생 시장 일에만 매달려서 나한테 제대로 해준 게 없잖아요. 남들 다 가는 소풍에 김밥 한 번 못 사줬고
운동회 때도 한 번을 못 왔잖아요. 나 그것 때문에 평생 마음에 한이 맺혔어요. 태성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경선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평생 아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그녀의 유일한 약점이었죠. 이번 한 번만 엄마가 제기 좀 세워주세요. 유라 앞에서, 예비 장모님 앞에서 폼 좀 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 큰 아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두 손을 모아 비는 모습에 경선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지만 아들의 눈물 앞에서는 휴지 조각처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알겠다, 엄마가 해줄게. 울지 마라. 경선이 한 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해주시는 거예요? 태성이 고개를 번쩍 들며 물었습니다. 그래, 이놈아. 내 아들 결혼식인데 그까짓 거 못 해주겠냐. 경선이 결국 허락의 말을 뱉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아들의 상처를 보듬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기억에서 벗어난 경선은 정신을 차리고 결혼식장을 둘러봤습니다. 시끌벅적했던 결혼식이 끝나고 양가 직계 가족과 가까운 친지들이 호텔 패백실로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화려한 병풍과 붉은 비단으로 꾸며진 패백상 앞에 화롯을 곱게 차려입은 태성과 유라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경선은 무릎 위에 놓인 자그마한 비단 상자를 소중하게 매만지며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아들의 결혼을 위해 몇 달 전부터 정성껏 닦고 또 닦아둔 것이었죠. 자, 그럼 신부가 시어머님께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유라가 경선 앞으로 다가와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태성 씨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그저 외워둔 대사를 읊는 것처럼 아무런 감정이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래, 아가. 우리 이제 한 식구가 됐으니 앞으로 잘 지내보자. 경선이 따뜻하게 말하며 유라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무릎 위에 있던 비단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세월의 깊이가 느껴지는 은수저 한 벌이 고운 빛을 발하며 놓여 있었습니다. 유라야, 이건 너에게 꼭 주고 싶었던 게다. 경선이 은수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주인의 정성스러운 손길 덕에 수저는 은은한 광택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 대대로 며느리에게만 물려주는 가보야. 내 시어머니, 그러니까 태성이 할머니가 시집 오실 때 가져오신 거고, 나도 태성이 아빠한테 시집 올 때 이걸 받았지. 경선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은수저를 건네받은 유라의 표정은 경선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수저를 이리저리 뒤집어 보더니 이내 노골적으로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어머님, 설마 패백 선물이 이게 전부예요? 유라가 실망과 황당함이 뒤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경선이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습니다. 순간 패백실을 채우고 있던 화기애애한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요즘 누가 이런 걸 써요? 완전 옛날 물건이잖아요. 유라가 은수저를 아무렇게나 상자 안에 툭 던져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 경박한 소리에 친척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유라야, 너 지금 어른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태성이 기겁하며 아내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나쁜 뜻으로 한 말은 아니고 그냥 실용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유라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꾸했습니다. 그때 유라의 옆에 앉아있던 어머니 장옥란이 부채질을 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죄송하게 됐어요.
우리 유라가 철이 없네요. 이런 옛날 물건의 가치를 잘 모르나 봐요. 장옥란이 경선을 힐끗 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은근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요즘 애들이 다 그렇죠. 명품백이나 다이아 반지 같은 걸 기대했나 보죠. 뭐. 장옥란이 주위 친척들을 둘러보며 말하자 몇몇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선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이자 집안의 역사가 담긴 물건이 눈앞에서 천대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슴이 쿵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죠. 어머니, 죄송해요. 유라가 너무 긴장했나 봐요. 태성이 안절부절 못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내 친구는 명품백 받았는데, 어머님, 이게 진짜 다예요? 유라가 팔짱을 끼며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 뻔뻔한 태도에 경선의 한쪽 입꼬리가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경선은 더 이상 며느리를 보지 않고 아들 태성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성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들만큼은 자기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는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을 담아 물었습니다. 태성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진땀을 흘렸습니다. 귀한 물건이긴 한데. 사실 요즘 이런 건 잘 안 쓰긴 하죠. 그래도 감사히 받을게요. 유라야 얼른 받아. 태성이 어색하게 웃으며 유라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 미지근한 대답은 경선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아들조차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이 심장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그래,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물건이구나. 이 은수저가. 경선이 씁쓸한 목소리로 나지막이 음조렸습니다. 더 이상 패백을 진행할 의미가 없었습니다. 패백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패백실에서 모욕감으로 얼룩진 마음을 안고 경선은 옷을 갈아입기 위해 별실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방에서 묵직한 한숨을 내쉬며 한복 저고리에 고름을 풀고 있을 때였습니다. 별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유라와 태성이 옥신각신하며 들어왔고 그 뒤를 웨딩홀 지배인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신랑 신부님. 이쪽으로 오시면 어떡합니까? 지배인이 정산서를 손에 든 채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경선은 벗던 저고리를 다시 여미며 무슨 일이냐는 듯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여기 계셨네요. 유라가 잔뜩 상기된 얼굴로 경선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여기까지 와서 소란이야? 죄송합니다만 신부님께서 당일에 추가하신 꽃 장식 비용 380만 원이 아직 정산되지 않았습니다. 지배인이 정산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380만 원이라고? 유라야, 나랑은 상의를 했어야지. 태성이 당황하며 유라를 추궁했습니다. 말할 타이밍을 놓쳤어. 보다 보니까 꽃이 너무 휑해서 그랬지.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남들 보기에 초라하면 안 되잖아. 유라가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가시기 전에 결제를 해주셔야 저희도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배인이 손목시계를 톡톡 치며 재촉했습니다. 태성 씨, 카드 없어? 우리 비행기 시간 늦겠어. 빨리 긁어. 유라가 당연하다는 듯 남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 카드는 한도가 그렇게 안 돼. 태성이 주머니를 뒤적이며 쩔쩔매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유라의 표정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뭐, 변호사라는 사람이 카드 한도도 그 모양이야? 그럼 신혼여행은 어떻게 가려고? 비행기 놓치면 책임질 거야? 유라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태성을 쏘아붙이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 경선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좀 내주세요. 너무나도 당당한 요구였습니다. 경선은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지? 네, 지금 시간이 없다잖아요. 비행기 놓치면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사전에 단 한마디 말도 없이 내 멋대로 결정한 일이야. 내 돈으로 해결하거라. 경선이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가보를 무시당한 것도 분한데 이제는 자신의 돈을 마치 쌈짓돈처럼 여기는 며느리의 태도를 더는 참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진짜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고작 그 돈 몇 푼 때문에 우리 신혼여행 놓치면 책임지실 거예요? 유라의 목소리가 거의 비명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결혼식에 내가 내준 돈이 얼마니 절대 못 내준다. 그때였습니다. 유라는 분노가 가득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화장대 위에 놓인 재단 가위를 발견했습니다. 좋아요. 말이 안 통하면 행동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유라가 가위를 집어들고 경선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유라야, 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그거 내려놔. 태성이 소리치며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유라는 이성을 잃은 후였습니다. 그깟 돈 몇 푼 아끼려는 그 망할 놈의 고집부터 내가 잘라버려야겠어. 유라가 악을 쓰며 경선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결혼식을 위해 곱게 빗어 올린 경선의 머리가 순식간에 흐트러졌습니다. 이거 나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경선이 저항했지만 유라의 악력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싹둑. 섬뜩한 소리와 함께 경선의 머리카락 한 움큼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경선은 충격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태성은 얼어붙은 채 그 광경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자신의 머리카락을 망연자실하게 내려다보는 경선의 귓가에 믿을 수 없는 아들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엄마, 유라한테 왜 그랬어요? 엄마가 순순히 돈만 내줬으면 이런 일까지 생겼겠어요? 태성이 경선을 원망스럽게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그는 가위를 든 아내를 말리는 대신 모든 원인을 제 어머니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태성아, 네가 지금. 경선의 목소리가 신락같이 떨려 나왔습니다. 유라야, 괜찮아? 놀랐지? 이리 와. 태성은 바닥에 주저앉은 어머니를 외면한 채 울먹이는 유라를 자신의 품에 끌어안고 다독였습니다. 태성 씨, 어머님이 나를 너무 미워하나 봐. 무서워. 유라가 태성의 품에 안겨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선은 바닥에 나뒹구는 자신의 잘린 머리카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버리고 며느리의 편에 선 그 순간 경선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머리카락을 내려다보던 경선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깊은 물속처럼 고요하고 차가웠죠. 경선은 어깨에 붙은 머리카락을 무심하게 툭 털어낸 뒤 곁에 서 있던 지배인을 향해 말했습니다. 카드 단말기, 이리 가져오세요. 그 목소리에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엄마, 태성이 놀라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원망하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380만 원 맞습니까? 지금 바로 결제하겠습니다. 경선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에 유라의 얼굴이 금세 환해졌습니다. 어머님, 역시 그러실 줄 알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유라가 살갑게 다가와 경선의 팔에 매달리려 했습니다. 경선은 그 손길을 피하며 유라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이걸로 모든 게 끝이야. 경선이 카드를 지배인에게 건네며 혼자만 들리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 뭐라고 하신 거예요? 경선의 말을 듣지 못한 태성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서 출발해라. 그러다 비행기 놓치겠다. 경선이 등을 돌리며 손짓했습니다. 그녀의 등은 마치 두꺼운 얼음벽처럼 느껴졌습니다. 태성과 유라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서둘러 짐을 챙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유라가 태성의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태성 씨, 어머님 왜 저러신데? 갑자기 딴 사람이 된 것 같아. 좀 무섭지 않아? 에이, 뭘. 그냥 화가 나셔서 그러는 거겠지. 우리 몰디브 가서 재밌게 놀다 오면 다 풀려 있을 거야. 태성이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아내 유라를 안심시켰습니다. 한편 그 시각 경선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접니다. 박경선. 네,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아들 최태성 이름으로 해줬던 강남 아파트. 증여계약 당장 취소 절차 밟아주세요. 네. 갑자기 증여계약을 취소하시다니요? 무슨 문제라도. 내 아들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러니 증여할 이유도 사라졌어요. 가능한 가장 빠른 방법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경선이 전화를 끊고는 곧바로 은행 VIP 창구로 연결했습니다. 남서울시장의 경선 국밥집 사장 박경선입니다. 아들 최태성에게 매달 자동이체되던 생활비 지원, 금일부로 전면 중단해 주십시오. 가족카드로 발급된 신용카드도 전부 정지시키세요. 그녀의 지시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한편 몰디브의 최고급 리조트에 도착한 태성과 유라는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투명하게 비치는 수상 방갈로, 하얀 모래사장, 그리고 눈부신 햇살까지 마치 천국에 온 것만 같았죠. 와, 태성 씨, 여기 진짜 대박이야. 꿈만 같아. 유라가 쉴 새 없이 셀카를 찍으며 외쳤습니다. 우리 방은 오션뷰 스위트룸이야. 어때? 이 남편 능력? 태성이 으쓱하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해주셨잖아. 어쨌든 최고야, 우리 남편. 두 사람은 룸서비스로 샴페인을 시켜 서로의 잔을 부딪혔습니다. 우리의 눈부신 앞날을 위하여. 영원한 사랑을 위하여. 하지만 그들의 천국은 정확히 하루 만에 끝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리조트 직원이 정중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그들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결제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체크인할 때도 이 카드로 다 했는데요. 태성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고객님의 카드가 전부 사용 정지 상태라고 나옵니다. 네. 그럴 리가요. 태성이 지갑에 있는 카드를 전부 꺼내 확인했지만 직원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준 가족카드는 물론 자신의 월급 카드까지 모두 먹통이었습니다. 자기야, 어떻게 된 거야?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성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에서는 차가운 연결음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으시지? 태성은 몇 번이고 다시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제야 그의 머릿속에 공항으로 떠나기 전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어머니의 마지막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경선은 텅 빈 거실을 지나 안방 거울 앞에 섰습니다. 가위에 잘려나가 흉하게 파여버린 머리카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잘려나간 머리칼을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순간 거울 속 56살의 경선 위로 낯설고도 익숙한 얼굴 하나가 겹쳐졌습니다. 서럽고 도끼만 남았던 30년 전 26의 자신이었습니다. 그때의 경선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병원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와 다급한 발소리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남편분, 최민수 씨 유가족 되십니까? 네. 제가 아내예요. 경선이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며 대답했습니다. 안타깝게 됐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넘기며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죠?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만 해도 저녁에 맛있는 거 사온다고 했는데 경선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습니다. 그녀의 품에 안겨있던 생후 6개월 된 태성이가 엄마의 불안을 느꼈는지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부터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는 그 말만 남기고 차갑게 몸을 돌려 사라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경선은 그대로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무너지자 태성이는 세상을 떠나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성아, 우리 아가, 이제 우린 어떡해. 장례를 치르고 나니 수중에는 단돈 몇십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시댁에서는 당장 태성이를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애미야, 너 혼자 몸으로 애는 못 키운다. 태성이는 우리 집 장손이니 우리가 거두마. 시어머니가 경선의 품에서 태성이를 뺏어가려 하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님. 태성이는 제 아들이에요. 제가 키울 거예요. 경선이 태성이를 끌어안으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뭘로 애 없고 식당이라도 나가게. 어림없는 소리 마라. 무슨 일이든 할 겁니다. 제 아들은 제 손으로 키웁니다. 경선은 독하게 대답하고 시댁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갓난아들 태성이를 포대기에 둘러엎고 곧장 남서울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할 줄 아는 것은 돌아가신 친정어머니 어깨너머로 배운 김치 담그는 일뿐이었죠. 아줌마, 여기서 장사하면 안 돼. 저리 가. 시장의 텃세는 생각보다 혹독했습니다. 제발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 애 키우려면 뭐라도 팔아야 해요. 경선이 눈물로 호소하자 마음 약한 상인 하나가 시장 구석 자리를 손짓으로 가리켰습니다. 경선은 그 자리에 돗자리를 펴고 밤새 만든 김치와 깍두기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은 끊겨 있었고 배고픈 태성이는 자지러지게 울어댔습니다. 내 우는 소리 때문에 장사 다 망치겠네. 썩 꺼져. 주변 상인들의 욕설이 사방에서 날아들었습니다. 경선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냄새나는 시장 화장실에 쪼그려 앉아 아들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서러운 눈물이 젖과 함께 아이의 얼굴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던 아주머니 한 명이 김치 맛을 보더니 2포기를 사갔습니다. 손에 쥔 6,000원. 경선은 그 돈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경선은 더욱 악착같이 김치를 담갔습니다. 밤에는 좁은 단칸방에서 잠든 아들 곁에 앉아 배추를 절이고 새벽에는 그 배추를 이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젊은 과분의 김치는 시장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로 소문이 났습니다. 돗자리 장사는 작은 좌판으로, 좌판은 번듯한 가게로 커졌습니다. 엄마, 우리 가게 진짜 좋다. 7살이 된 태성이가 가게 안을 뛰어다니며 신기해했습니다. 경선은 그런 아들을 보며 웃었지만 마음 한편은 늘 미안함으로 무거웠습니다. 아들 소풍날 김밥 한 줄 싸주지 못했고 운동회 한번 가보지 못했으니까요. 태성아, 엄마가 맨날 일만 해서 미안해. 남들처럼 많이 못 놀아줘서. 아니야, 엄마. 난 엄마가 김치 파는 거 구경하는 게 제일 재밌어. 아들은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경선은 그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내 아들만큼은 절대 돈 때문에 고개 숙이는 인생을 살게 하지 않겠다고, 자신이 평생을 바쳐 그 다짐을 지켜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또 몇 년의 세월이 흘러 태성이가 교복을 입고 어엿한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억척 같은 세월을 보낸 경선의 작은 김치 가게는 이제 남서울 시장의 명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맛이 담긴 김치는 마약 김치라 불리며 불티나게 팔려나갔죠. 경선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손님들이 맛있는 김치와 함께 든든하게 배를 채울 수 있도록 뜨끈한 국밥을 함께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 국밥이 김치와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며 대박을 터뜨렸고 경선의 가게는 남서울 시장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국밥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평화롭던 시장에 어느 날부터인가 낯선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잘 차려입은 정장,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물건으로 치장한 중년 여자가 시장에 나타난 것이죠. 그 여자가 바로 훗날 경선과 사돈으로 다시 만나게 될 장옥란이었습니다. 자자, 시장 상인 여러분, 잠시 저 좀 주목해 주십시오. 장옥란이 박수를 치며 시장 한복판에 섰습니다. 그녀의 세련된 모습은 기름때 묻은 시장의 풍경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서울시장 재개발 추진 조합장 장옥란이라고 합니다. 재개발이요? 아니, 멀쩡한 시장을 왜 뒤엎는다는 거요? 떡집 사장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이 낡고 비위생적인 시장을 허물고 백화점처럼 번쩍번쩍한 현대식 쇼핑몰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엿한 쇼핑몰 사장님이 되시는 거고요. 장옥란이 청사진을 펼쳐 보이며 상인들을 현혹했습니다. 그녀의 달콤한 말에 보상금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상인들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옥란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며칠에 걸쳐 가게마다 들러 상인들의 동의서를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경선의 가게에서 그녀의 화려한 말솜씨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좀 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건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경선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그녀의 눈에는 장옥란의 계산속이 훤히 보였습니다. 박 사장님,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구세요? 다른 분들은 두말 없이 도장 찍으셨는데. 장옥란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저는 접니다. 며칠 후 장옥란이 계약서를 들고 다시 경선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얼굴에서 가식적인 미소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상 금액입니다. 이 정도면 만족하시겠죠? 장옥란이 경선의 면전에 계약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액수를 확인한 경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장난하십니까? 내 가게가 2칸인데 이게 말이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세요? 시세의 반값도 안 되잖아요. 어머, 사장님. 여기가 무슨 강남 땅인 줄 아시나 봐? 시장 바닷가게가 다 거기서 거기지. 뭘 더 바라세요? 장옥란이 경선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아들 키우는 과부라고 들었는데 이 정도도 감지덕지 아니에요? 이 돈 받고 딴 데 가서 편하게 사세요. 그 말이 경선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실을 말한 건데 기분 나쁘셨나? 딱해 보여서 한마디 해준 거예요. 나가 경선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내 가게에서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경선이 가게 문을 열어젖히며 소리쳤습니다. 장옥란은 어깨를 으쓱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두고 보죠. 그 고집 부린 걸 얼마나 후회하게 될지. 그날 이후 경선의 가게 앞에는 험상궂은 사내들이 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신이 가득한 팔뚝을 드러낸 채 가게 앞을 지키고 서 있을 뿐이었죠. 그 침묵의 위협은 손님들의 발길을 끊기에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장옥란이 다시 나타나 의기양양하게 물었습니다. 이제 좀 생각이 바뀌셨나? 당신이 보낸 사람들이지? 글쎄, 나는 모르는 일인데? 장옥란이 콧방귀를 뀌며 시치미를 뗐습니다. 경선은 그때 보았습니다. 자신의 가게를 헐값에 집어삼키려는 장옥란의 눈 속에서 번뜩이는 탐욕의 불꽃을 말이죠. 이 여자는 처음부터 상인들과 상생할 마음 따위는 없었던 겁니다. 좋아.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지? 경선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질긴 악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장옥란의 비열한 협박을 받은 그날 밤, 경선은 가게에 홀로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아들 태성이는 깊이 잠들었고 고요한 가게 안에는 경선이 책장을 넘기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학업을 위해 들락거리던 도서관에서 이번에는 자신을 위해 재개발 관련 법률책을 한 무더기 빌려왔습니다. 어렵고 낯선 법률 용어들이었지만 아들을 뒷바라지하며 익혔던 끈기가 여기서 빛을 발했죠. 그녀는 날카로운 눈으로 법조항의 허점을 파고들며 밤새 밑줄을 긋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퀭한 눈의 경선이 옆가게 떡집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어젯밤에 제가 정리한 겁니다. 한번 보시죠. 경선이 내민 서류에는 장옥란이 제시한 계약서의 문제점과 법적 허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 사실이야? 보상금이 시세의 3분의 1도 안 된다고? 떡집 사장이 서류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합 설립 요건도 갖추지 못한 사기극이에요. 우리가 무지하다는 걸 이용해서 시장 전체를 날로 먹으려는 속셈입니다. 이런 천하의 사기꾼을 봤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 뭉쳐야 합니다. 우리끼리 싸우면 각계격파당할 뿐이에요. 제가 앞장설 테니 사장님이 다른 상인들을 설득하는데 힘을 보태주십시오. 그날부터 경선은 시장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게마다 찾아다니며 상인들에게 장옥란의 검은 속셈을 낱낱이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상인들도 경선이 제시하는 명확한 증거 앞에서 점차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며칠 만에 남서울시장 상인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상인들은 만장일치로 경선을 위원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드디어 상인 총회가 열리는 날 장옥란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단상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어리석은 시장 상인들을 향한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경선이 서류 뭉치를 들고 총회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 박 사장님 아니야? 또 무슨 헛소리로 사람들 선동하려고 오셨나? 장옥란이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경선은 대꾸 없이 곧장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상인 여러분, 오늘 저는 사기꾼 조합장의 가면을 벗기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선의 외침에 총회장이 술렁였습니다. 뭐, 저 여자가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장옥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 뒤로는 건설사와 짜고 우리 가게들을 헐값에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여기 그 증거가 있습니다. 경선이 장옥란과 건설사 간의 불법이면 계약서를 상인들 머리 위로 높이 쳐들었습니다. 거짓말. 저건 다 조작된 거야. 장옥란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조작이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경선이 두 번째 서류 뭉치를 단상 위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받을 보상금이 실제 시세의 30%도 되지 않는다는 감정평가서와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서조차 제대로 받지 않은 불법 서류들이 있습니다. 저런, 우리를 아주게 돼지로 봤구나. 상인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저 여자의 말에 속지 마세요. 저건 다 궁지에 몰린 장옥란이 필사적으로 변명했지만 상인들의 분노는 이미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저 사기꾼을 당장 끌어내. 내년 같은 것 때문에 우리 시장 다 망할 뻔했네. 성난 상인들에게 둘러싸인 장옥란은 결국 머리채를 잡힌 채 총회장에서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박경선, 두고 봐. 오늘의 이 치욕, 내 절대 잊지 않을 테니까. 쫓겨나가는 순간까지도 장옥란은 경선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결국 재개발 계획은 백지화되었고 상인들은 힘을 합쳐 자신들의 소중한 터전을 지켜냈습니다. 경선은 승리의 기쁨을 안고 자신의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수십 년 전의 그 시절을 떠올리며 경선이 아들과의 연을 끊어낼 굳은 결심을 다지고 있을 바로 그 시각. 신혼여행지에서 급하게 돌아온 유라는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며 엄마 장옥란의 집 현관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봐, 엄마. 유라의 목소리는 눈물과 분노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우아한 실크 잠옷의 장옥란이 나타났습니다. 어머, 유라야. 신혼여행은 어쩌고 벌써 왔어? 태성이는 어디다 두고. 엄마, 나 망했어. 우리 완전히 망했다고. 유라가 가방을 내팽개치고 엄마의 품에 와락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정하고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해봐. 장옥란이 일단 딸을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유라의 말을 들을수록 그녀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갔습니다. 신혼여행지에서 쫓겨난 것, 모든 카드가 막힌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남 신혼집까지 빼앗겼다는 말이 나오자 장옥란은 들고 있던 유리잔을 테이블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뭐? 신혼집까지? 나중에 그 집 유라 너랑 공동 명의로 바꾸게 하려고 했는데. 장옥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계획이 첫 단계부터 처참하게 실패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몰라. 그 여자가 우리 돈줄을 다 끊어버렸어. 태성 씨는 완전히 얼이 빠져서 넋 놓고 있고 결혼식장에서 작작 좀 하지.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대들어대니까 이 사단이 난 거 아니야. 장옥란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 몰라 엄마. 이제 우리 어떡해. 태성 씨 월급 쥐콩만큼인데 그걸로 어떻게 살아? 유라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묻자 장옥란이 딸의 어깨를 감싸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라야, 이제는 너한테 말해줘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뭘? 사실 난 내 시어머니 박경선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그 말에 유라의 울음이 뚝 그쳤습니다.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엄마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태어나기도 전인 30년 전 일이야. 내가 남서울시장을 통째로 삼키려던 때가 있었거든. 장옥란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 전 경선 때문에 자신의 야망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시장 상인들 앞에서 어떤 치욕을 당했는지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박경선 그 여자 하나 때문에 내가 다 망했어. 내 돈, 내 명예, 전부 다. 장옥란의 목소리에 묵은 분노가 칼날처럼 서려 있었습니다. 설마, 그럼, 처음부터 일부러? 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상견례 자리에서 박경선을 보자마자 알아봤지. 30년이 지났어도
그 도끼 어린 눈은 변하지 않았더구나. 장옥란이 독사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태성 씨랑 결혼 그렇게 급하게 서두른 이유가 다 그것 때문이었어? 물론이지. 그 여자가 시장에서 국밥집 하는 별볼일 없는 아줌마 같아도 강남에 빌딩 몇 채 가지고 있고 노른자 같은 땅들. 가진 재산이 꽤 많아. 내 피 같은 전 재산을 빨아먹고 과거의 굴욕을 몇십 배로 갚아주려 했지. 장옥란이 분하다는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평생 자식이라면 껌뻑 죽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단칼에 제 새끼 돈줄을 끊어버릴 줄이야. 독한 건 여전하네. 엄마. 유라는 충격에 휩싸였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그럼 이제 우린 어떡하냐고. 유라가 다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걱정 마. 계획이 실패했으면 새로운 판을 짜면 되는 거니까. 장옥란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경선이 평생을 바쳐 이룬 게 뭔지 아니? 그 국밥 가게. 그래. 바로 그거야. 자식 새끼만큼이나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게. 장옥란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그 가게를 땅바닥에 처박아 버릴 거다. 재기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두 모녀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 속에는 똑같은 종류의 증오와 탐욕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장옥란과 김유라는 여러 대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앞에 두고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유라야, 남서울시장 맘카페 아이디는 다 만들었지? 장옥란이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응. 30대부터 50대까지 나이대별로 아주 다양하게 준비했어. 유라가 여러 개의 휴대폰을 능숙하게 조작하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너무 티나지 않게 하루에 두세 개씩만 올려. 한두 시간 간격을 두고. 알았어, 엄마. 후기는 이렇게 쓰면 돼? 박씨 국밥집 예전 같지 않네요. 국물에서 뭔가 쿰쿰한 냄새가. 유라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아주 좋아. 다른 아이디로는 배추김치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 아주 자연스럽게 진짜 겪은 일처럼 써야 사람들은 속는 거야. 장옥란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 경선의 국밥집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옆가게 떡집 사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경선을 찾아왔습니다. 경선 씨, 이거 봤어? 요즘 인터넷에 경선 씨 가게 얘기가 아주 안 좋게 돌고 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경선이 급하게 휴대폰을 확인하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여러 커뮤니티에 자신의 가게를 비방하는 글들이 조직적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전부 거짓말인데. 경선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악성 루머의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며칠 만에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늘 사람들로 북적이던 가게는 텅 비었고 경선은 끓이지도 못할 국솥만 멍하니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구청위생과 명찰을 단 공무원 한 명이 들어섰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위생 점검 나왔습니다. 남자는 처음부터 무언가를 작정하고 온 사람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가게 안을 훑었습니다. 네, 저희 가게는 늘 깨끗하게. 그건 제가 보고 판단합니다. 공무원은 먼지 하나라도 찾아내려는 듯 집요하게 가게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청결하게 관리해온 경선의 가게에서 이렇다 할 문제점을 찾기란 불가능했죠. 여기 행주가 왜 이렇게 더러워요? 한참을 트집거리를 찾던 공무원이 구석에 놓인 행주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네,
그건 방금 쓰레기통에 버리려던 겁니다만. 그리고 여기 김치통 뚜껑에 흠집이 있습니다.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위생법 위반. 아니, 고작 그 흠집 하나 때문에요? 이건 너무 억지 아닙니까? 경선이 기가 막혀 소리쳤습니다. 억지라고요? 영업정지 7일 처분에 처합니다. 이에 있으면 행정소송이라도 하시든가. 공무원이 기다렸다는 듯 영업정지 명령서를 경선의 얼굴 앞에 내밀었습니다. 경선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 한 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자부심이 단 한순간에 모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공무원이 떠나고 텅 빈 가게에 홀로 남은 경선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라인의 악성 루머와 공무원의 표적 단속.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정교하게 짜인 함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경선이 고통스럽게 중얼거리는 순간 그녀의 뇌리를 섬광처럼 스치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자신을 조롱하며 내려다보던 장옥란의 그 차갑고 탐욕스러운 눈빛. 경선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을 빼앗기 위해 자신을 협박하던 재개발 조합장의 얼굴과 며느리 유라의 엄마인 장옥란의 얼굴이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장옥란. 그때 그 여자였어. 경선의 온몸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상견례 때부터 자신을 알아봤던 것, 딸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아들에게 접근시킨 것, 그리고 오늘의 모든 공격까지. 이것은 30년 묵은 원한에서 비롯된 치밀하고 잔인한 복수극이었습니다. 한편 친구 집에 얹혀 살던 태성은 답답한 마음에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보내는 문자는 여전히 읽지 않은 상태였고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경선이 모든 진실을 깨달으며 절망에 빠져 있을 무렵 시장 떡집 사장은 유라와 시어머니 장옥란의 정체를 경선에게 전해 듣고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친구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만 볼 수는 없었죠. 그리고 그녀 덕분에 장옥란에게 당하지 않고 이 시장에서 계속 장사를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는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경선이 예전에 자랑하며 건네주었던 아들의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주소지에 적힌 강남의 번듯한 오피스텔. 떡집 사장은 곧장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최태성 법률사무소라는 문패 앞에서 그는 잠시 망설이다 결심한 듯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떡집 사장을 본 태성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아저씨, 여긴 어쩐 일로? 태성아, 할 얘기가 있어서 왔다. 떡집 사장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태성이 권하는 차도 마다하고 사무실 한가운데 떡하니 서서 태성을 쏘아보았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오신 거죠?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전화해도 받지를 않으셔서. 태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이 있냐고? 일이 차고 넘치지. 국밥집, 지금 영업정지 당했다. 네, 영업정지요? 갑자기 왜요? 태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위생법 위반이래. 그런데 그게 말이 되나? 30년 넘게 장사하면서 한 번도 탈 난 적 없는 집인데. 그리고 네 엄마가 위생에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 줄은 네가 더 잘 알지 않니? 떡집 사장이 으르렁거리듯 말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망하게 하려고 꾸민 거야. 누가 그런 짓을. 태성이 네 마누라하고 장모야. 그 이름에 태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닙니다. 유라가 왜요? 그리고 장모님은. 장모님? 그 여자가 누군지 알고 장모님 소리가 나와? 30년 전에
우리 시장 상인들 피 빨아먹으려던 사기꾼이 바로 장옥란이야. 30년 전부터 너네 엄마한테 원한을 품고 있었어. 떡집 사장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저씨, 뭘 잘못 아신 것 같아요. 유라는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에요. 태성이 필사적으로 아내를 변호했습니다. 그 모습에 떡집 사장의 눈에 불이 붙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태성아. 처음엔 너네 엄마도 장옥란이 그때 그 여자였던 걸 몰랐어. 이제야 생각이 난 거지. 미리 알아보지 못해 속이 숫덩이가 됐는데 아들이란 놈이 돼서 아직도 그 여자 편을 들어. 떡집 사장이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쳤습니다. 자네 엄마가 저 차가운 시장 바닥에서 어떤 심정으로 자네 키웠는지 잊은 거야. 아저씨,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국 끓이고 밤늦게까지 김치 담그면서 자넬 대학 보내고 변호사 만들었어.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 그럼 왜 그 고마운 엄마를 이렇게 외면하는 건가? 떡집 사장이 책상을 주먹으로 치며 소리쳤습니다. 결혼식 날도 그랬지. 내 마누라가 엄마 머리카락을 가위로 잘랐는데 왜 말리지 못했어? 그때는 상황이 급해서 네 엄마 존엄성이 짓밟히는데 상황이 급하다고? 떡집 사장의 목소리에 분노와 실망감이 섞였습니다. 지금도 그래. 네 엄마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데 넌 뭘 하고 있어? 태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니가 변호사라면서 왜 정작 본인의 엄마는 보호하지 못하는지 생각해보게. 남일은 해결해주면서 떡집 사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그 악성 후기들 좀 제대로 살펴봐. 뭔가 이상하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거야. 후기요? 맘카페, 블로그 다 찾아봐. 똑똑한 변호사라면서 그것도 못 알아내나? 떡집 사장이 문으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자네 엄마가 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아나? 내 아들이 변호사 됐다고, 정의로운 일 한다고. 아저씨, 이제 어떻게 할지 자니가 결정하는 거지. 계속 그렇게 눈 감고 살 건지 아니면 진짜 변호사답게 진실을 찾을 건지. 떡집 사장이 문을 나간 후 태성은 책상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어머니 가게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맘카페와 블로그에 올라온 후기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뭔가 이상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서서히 깨달아갔습니다. 태성은 밤을 새워가며 온라인 후기들을 하나씩 분석했습니다. 맘카페, 블로그, 네이버 후기까지 모든 것을 살펴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태성이 모니터를 바라보며 중얼댔습니다. 같은 아이디들이 비슷한 시간대에 똑같은 패턴으로 후기를 올렸습니다. 심지어 문체까지 비슷했습니다. 완전히 조작된 거네. 태성이 머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CCTV를 확인한 결과였습니다. 시장 상인들에게 부탁해 얻은 영상에는 유라가 낯선 남자들과 만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유라야, 정말 네가? 태성이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택시를 잡고 어머니의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영업정지라는 흰 딱지가 붙은 가게 문 너머로 넋을 잃고 홀로 앉아 있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고 위태로워 보이는 모습이었죠. 엄마, 태성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에 경선의 어깨가 움찔했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긴 뭐하러 왔어, 돌아가. 경선의 목소리는 메마른 낙엽처럼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다 잘못했어요. 태성이 어머니의 등 뒤에 다가가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가게 바닥을 무겁게 울렸습니다.
일어나. 이제 와서 그런다고 달라질 거 없어. 저는 엄마 아들 될 자격도 없는 놈이에요. 태성이 바닥에 머리를 박고 오열했습니다. 그제야 경선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들을 향한 어떤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장옥란. 유라 엄마가 30년 전 엄마를 힘들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 이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된 복수였다는 거. 전부 다 알았습니다. 제가 사랑에 눈이 멀어서 저 정말 바보였어요. 제가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것도 잊고 살았어요. 이미 늦었어. 이걸 다 어떻게 되돌려 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엄마 아직 안 끝났어요. 아니, 끝나게 두지 않을 겁니다. 태성이 무릎으로 걸어가 경선의 차가운 손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냥 엄마 아들이 아니에요. 엄마가 평생을 바쳐 만든 변호사입니다. 엄마가 제게 주신 이 능력으로 제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저 여자들 법의 심판대에 세워서 죗값을 치르게 할 겁니다. 반드시요. 태성의 눈빛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굳은 결심과 차가운 분노가 함께 타오르고 있었죠. 그날 이후 태성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무실에 틀어박혀 상인들이 모아온 증거와 자신이 확보한 자료들을 날카롭게 분석했습니다. 명예훼손, 업무방해, 공무원 매수교사. 그는 법이 허락하는 가장 강력한 죄목들을 찾아 빈틈없는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그는 직접 언론사에 연락해 장옥란 모녀의 추악한 사기 행각과 그 증거들을 제보했습니다. 며칠 뒤 시장 상인을 등친 모녀 사기단, 그 배후엔 30년 묵은 원한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었고 장옥란 모녀는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태성의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유라가 들이닥쳤습니다. 최태성, 너 미쳤어? 어떻게 우리 엄마를 기사에 내보낼 수가 있어? 유라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왜? 네가 한 짓도 같이 나갔어야 하는데 아쉬워? 태성이 의자에 기댄 채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나는 네 아내야. 우리가 어떻게 아내? 30년 묵은 복수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고. 태성의 말에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그건 엄마가 한 짓이지. 나는. 시끄러워. 태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그녀의 면전에 던졌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는 이혼소송 소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뭐야 이게. 읽어봐. 네가 저지른 짓에 대한 위자료 청구액도 적혀 있으니까. 사인해. 태성 씨, 제발. 우리 다시 얘기 좀 해. 내가 다 잘못했어. 유라가 그제야 태성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 애원했습니다. 잘못? 처음부터 모든 게 거짓이었는데 잘못이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나? 나는 정말 몰랐어. 태성이 경멸의 눈빛으로 유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어. 내 어머니를 모욕하고 내 인생을 기만한 죄, 법정에서 낱낱이 갚아줄게. 태성이 등을 돌렸습니다. 사무실에 홀로 남겨진 유라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이혼 소장만 망연자실하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태성의 반격은 거셌고 심판의 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한 달 뒤 법정에서는 장옥란과 유라 모녀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을 무겁게 울렸습니다. 피고인 장옥란, 징역 2년. 피고인 김유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판사가 법봉을 내리치자 죄수복을 입은 장옥란과
유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30년간 품어온 검은 복수심의 끝은 결국 차가운 쇠창살이었죠. 언론은 탐욕이 부른 모녀의 몰락이라며 연일 그들의 파렴치한 범죄를 보도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태성은 유라와의 이혼 서류에 마지막 도장을 찍었습니다. 지독했던 악연이 비로소 완전히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태성은 다시 어머니의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영업정지 딱지는 떼어졌고 가게 안은 예전처럼 손님들로 북적이며 활기를 되찾아 있었습니다. 경선은 묵묵히 국밥을 나르고 있었죠. 엄마. 태성의 목소리에 가게 안의 모든 시선이 잠시 그에게로 향했다가 이내 흩어졌습니다. 왔니? 경선은 아들과 눈을 맞추지 않고 뚝배기에 국밥을 담으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기쁨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은 듯 공허했습니다. 태성은 가게 한가운데로 걸어가 손님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향해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 다 큰 놈이 손님들 다 보는 앞에서 뭐하는 짓이야. 경선이 질색하며 말했습니다. 여전히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아들이 남들 앞에서 망신당할까 걱정하는 마음이 희미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평생을 바쳐 만든 변호사입니다. 이제 그 능력을 제대로 쓰겠습니다. 태성의 목소리에 강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엄마가 30년 전에 법전 뒤져가며 홀로 싸워야 했던 것처럼 힘없고 백없는 시장 사람들은 지금도 똑같이 당하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장 안에 법률 상담소를 열 겁니다. 뭐? 법률 상담소를? 네. 다시는 우리 엄마처럼 우리 시장 상인들처럼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 없도록 제가 그 사람들 옆에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태성의 진심 어린 말에 경선의 눈시울이 서서히 붉어졌습니다. 철없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아픔을 끌어안을 줄 아는 진짜 어른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죠. 엄마가 저를 변호사로 만든 진짜 이유, 이제야 알겠습니다. 돈 많이 버는 아들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 편에 서는 아들을 원하셨던 거잖아요. 경선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앞으로 다가가 거친 손으로 태성의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아들을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경선의 등을 아들의 뜨거운 눈물이 적셨습니다. 한참 뒤 아들을 놓아준 경선이 눈물을 훔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앉아있어. 배고프지? 국밥 한 그릇 말아줄게.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한 그릇이 태성 앞에 놓였습니다. 30년 세월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국밥이었습니다. 태성은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가슴속 깊이 새로운 시작을 맹세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서울시장 한쪽 귀퉁이 허름했던 창고 자리에 최태성 법률 상담소라는 작은 간판이 내걸렸습니다. 그 안에서 태성은 땀 흘려 일하는 시장 상인들의 든든한 법률가가 되어주고 있었죠. 사장님, 건물주가 갑자기 보증금을 2배로 올려달라고 했다고요? 계약서 좀 보여주시겠어요? 부당한 요구에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다. 태성이 청가물 가게 주인의 손을 잡으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더 이상 그는 세상 물정 모르던 풋내기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시장 사람들의 고단한 삶을 이제는 아들이 법으로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상담이 없는 오후면 그는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태성이 익숙하게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왔어?
마침 잘 왔어. 저기 쌓인 뚝배기들 좀 닦아줄래? 경선이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아들을 보는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대견함이 가득했습니다. 법률 서류를 보던 손으로 그릇을 닦고 땀 흘려 국밥을 나르는 아들의 모습은 그 어떤 법정에서의 모습보다 듬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가게에 단둘이 남았을 때였습니다. 경선이 깊은 서랍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태성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손때가 묻어 가장자리가 달아빠진 낡은 세계 지도였습니다. 지도 위에는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도시들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엄마가 20살 때부터 가고 싶었던 곳들이다. 경선이 지도를 가만히 쓸어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아련하게 떨려왔습니다. 스페인의 플라멩코, 그리스의 산토리니, 이탈리아의 콜로세움. 평생 사진으로만 봤지. 너 낳고 먹고 살기 바빠서 꿈 같은 소리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엄마. 태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도 위에 그려진 수많은 동그라미들은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포기해야 했던 청춘의 꿈들이었습니다. 이제 너도 내 자리를 찾았잖니. 시장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든든한 버팀목이 됐고 경선이 아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태성이 평생 보아온 그 어떤 미소보다 자유롭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을 좀 살아볼까 한다. 며칠 뒤 태성은 공항 출국장 앞에서 어머니를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경선은 커다란 여행 가방 대신 작은 배낭 하나만을 맨 가벼운 차림이었습니다. 엄마 가서 고생하지 말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자주 연락해야 해요. 태성이 아이처럼 칭얼거렸습니다. 알았다, 이놈아. 너야말로 가게 잘 지키고 시장 사람들 잘 보살펴 드려라. 걱정 마세요. 출국장으로 들어서던 경선이 뒤를 돌아 아들을 보았습니다. 어느새 훌쩍 자라 자신을 안심시키고 있는 아들의 모습에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경선은 아들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자식을 위한 60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오롯이 박경선 자신을 위한 인생 2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성도 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어머니가 떠난 이 시장을 그리고 시장 사람들을 지키는 든든한 뿌리가 되어 살아갈 것입니다. 어머니의 국밥처럼 따뜻하고 든든하게 말이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